이게 한번 봐보세요. 이게 잘 잡아요. 괜찮아요. 좀 멀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창현 회장을 맡고 있고 우리 학과 그리고 경영학부의 전체 과대를 맡고 있는 이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어디를 가면 이렇게 꼭 뭘 맡아가지고 그리고 뭘 맡지 않으면 몸이 근질근질하는 스타일인가 봐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9월 5일에 개강이 시작되었고 제일 중요한 거는 너무 고생들 하셨어요. 왜냐하면 올해 더위가 너무 심해가지고 진짜로 고생하셨고 그리고 오늘 뵈니까 다들 좋은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해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이제 개강이 시작되었지만 우리가 개강 파티 겸 이것보다도 외국가가 좀 앞으로 더 성장하고 그리고 세창현이 동아리이긴 하지만 제가 우리 교수도 아시다시피 세창현에 대한 열정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다양하신 분들을 좀 모셔다가 좋은 강의도 듣고 외국가를 좀 더 활성화 있게 좀 그렇게 하고 싶은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우리 민우 외국가 학생이 오니까 저도 모르게 호응을 했어요. 왜냐면 외국가가 그리웠거든요. 그래서 우리 외국가 화이트라는 의미로 그리고 우리 후대강의 명학부 우리 학우님들도 항상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오늘 이제 개강 파티가 시작됐지만 오늘 오신 이 셰프님은 정말 시간당 강의가 엄청 비싸신 분이에요. 제가 알고 보니까 엄청 유명하시고 지금 내고향 6시에 항상 출연하고 계셔가지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젊은 분보다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 되게 좋아하신대요. 근데 오늘 보니까 다 청년들만 오셨어. 왜냐하면 유엔에서 18세부터 65세까지가 청년으로 바뀌었어요. 아 진짜로. 그리고 65세부터 80세까지가 중년이야. 그리고 80세부터 99세가 노년이거든요. 여러분들 다 청년만 오셨으니까 오늘 그런 열정적인 마음으로 오늘 좀 강의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 우리 최영진 셰프님은 외국가 졸업생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세종사이버대학교가 얼마나 좋은지를 저도 10년째 공부를 하고 있고 진짜 박사 끝나고 여기 학교를 또 들어왔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셰프님도 석사를 졸업하고 지금 이제 외식에서 좀 이렇게 넓게 활동을 하고 계셔가지고 오늘 주제만큼 우리가 지금 이제 성공하는 그러니까 식당으로 성공하기 위한 매장 컨셉과 시그니처 메뉴라는 주제를 갖고 이제 강의를 해주실 건데 지난번에는 한식 파인다이닝 그리고 이제 중식 셰프이긴 하지만 업장에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읽어내셨고 지금 우리가 이제 들어갈 내용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셰프님 모시고 자기소개 살짝 듣고 오늘 강의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셰프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좀 약간 다르지 않았어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07학번을 그때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하고 세종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요리는 저도 25년 했고 장사, 자영업을 한 지는 이제 7년 되고 있고요. 오픈만 제가 한 20여 개는 했어요. 장사 오픈을 하면서. 오늘 얘기는 정말 현장에 있었던 제가 순수한 100% 제가 경험했던 그런 부분들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요, 매장 컨셉을 잡기 위한 첫걸음. 제가 뭐 PPT를 한 건 아니고 한글에다가 편하게 제가 강의하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잠시만요. 식당으로 성공하기 위한 가장 필요한 요소라고 하는 시그니처에 대해서 할 건데 그 전에 제가 그 2023년 작년에 그 외식 트렌드라고 해서 배민에서 나온 2023년 외식 트렌드 영상이 있거든요. 이걸 한번 보시고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거 제가 하려는 얘기가 또 들어가 있어서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내용이 긴데 저는 앞부분만 한 3, 4분 정도 할게요. 이게 제일 큰 거죠? 그 밑에 내려오시면은 네. 나가셔서 그냥 일단은 나가셔서 쭉 줄여보세요.
네, 왜 끝에 거를 좀 주시고 거기서 좀 조절. 네, 아니 오른쪽, 네, 거기서 네, 좀 크게 하시면 돼요. 우리 모두와 관련되어 있죠. 2023년에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먹고 있을까요? 어디에나 맛집이 존재하는 요즘, 사람들은 내가 먹을 것을 그냥 고르지 않습니다. 식당이나 메뉴에 있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컨셉이 중요해진 거죠. 나만의 컨셉을 만들기 위해서는 변화를 빠르게 읽고 트렌드를 파악해야 합니다. 식사는 일상적 경험을 넘어 취향의 영역으로 진화했고, 한 끼 식사에서만은 나를 돌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끼니와는 다른 특별한 한 끼가 필요한 거죠. 평소에는 편의점 도시락을 먹더라도 나에게 대접하는 한 끼엔 과감한 플렉스가 가능합니다. 파인다이닝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도 이러한 심리의 반영인데요. 대표적인 가성비 메뉴인 햄버거나 짜장면도 셰프가 고급 식재료로 만든 것을 먹기 위해 과감하게 지갑을 엽니다. 배달 음식에서도 이런 경향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점심보다 저녁에 1.7배나 더 많이 사이드 메뉴를 주문합니다. 아침이나 점심으로는 빠르고 간편하게 끼니를 때우다가도 저녁 단 한 끼만큼은 조금 더 제대로 푸짐한 저녁을 즐기려고 하죠. 이런 현상은 특히 자기만의 행복을 추구하며 경험을 중시하는 MZ세대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들은 경험과 더불어 소비의 결과를 과시하며 만족감을 얻습니다. 매일 이렇게 먹는 건 아니니까 가끔씩 이렇게 특별하게 먹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한 끼를 먹더라도 좀 제대로 먹자라는 주의여서 고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한 입 먹자마자 전혀 아깝지 않다는 생각 들었어요. 컨셉을 잘 잡아야 한다 이런 표현들 흔히 많이 써오셨잖아요. 거의 현대사회의 모든 비즈니스에서 컨셉이 중요해졌다. 네, 우선 여기까지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외식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컨셉이라고 하는데요. 이 컨셉이 요즘에는 그 분명한 식당만이 지금 살아남고 있어요. 요즘에 경기도 안 좋죠. 되게 망하는 그 식당들이 엄청나게 많은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너네 가게에서 스페셜한 게 뭐니 했을 때 바로 딱 나와줘야 망하지 않고 폐업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봤듯이 그 컨셉이 확실한 그런 매장들이 지금 살아남고 지금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영업이 굉장히 힘든 시기예요. 제가 요거를 위해서 공부를 좀 해봤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자영업이 경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한국이 자영업자 퍼센트가 26.8%라고 하더라고요. 일본이나 미국, 일본 같은 경우는 11%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6%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한국이 자영업자 숫자가 굉장히 많고 경쟁이 치열하죠. 그러니까 웬만한 식당들 자체는 버티기가 힘듭니다. 컨셉이 확실한 식당이 아니고서는 살아남기가 힘든데 자영업자 5년 생존율이 몇 프로나 되는지 아실까요 혹시? 자영업자가 5년 동안 내가 버텼다. 한 몇 프로 정도 될까요? 20%. 대략. 예? 5%는 높고요. 예, 한국 같은 경우가 지금 개인 음식점 같은 경우가 저도 오늘 아침에 조사를 하다 봤는데 17%입니다. 와, 어마어마하죠. 이미 83%는 5년을 채 못 버티는 거예요. 1년, 2년, 3년 거기서 다 지금 폐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정도로 생존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 제가 작년에 그 희망 리턴 패키지라고 해서 중소기업에서 하는 그 300명 대상으로 폐업을 한 사람들 300명 대상으로 제가 가서 강의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서도 제가 뼈 때리는 얘기, 진짜 현실감 있는 얘기를 좀 했었는데 오늘은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해야 우리가 매장에서 성공을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 우리가 컨셉을 잘 잡아야 되는데 컨셉을 가장 잘 잡기 위한 가장 중요한 거는 메뉴, 저는 음식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매장에는 시그니처가 곧 컨셉 잡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오픈을 해왔고 어떤 과정을 겪어서 지금 진지아라는 지금 중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가 7년 됐거든요. 어떤 식으로 컨셉을 잡아서 시그니처 메뉴를 만들고 제가 오픈을 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신의 매장에는 시그니처가 있나요? 네. 메뉴 자체가 뭐 음식점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하는데요. 음식이 곧 매출이죠. 그러니까 내가 음식점이 잘 된다라고 하면은 좋은 메뉴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우리 가게에 왜 손님이 없을까 하면은 메뉴에 뭔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시그니처 이 메뉴가 어느 정도 중요한지 그거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을 위해서 좀 공부를 좀 했습니다. 외식 창업 프랜차이즈 학과이기 때문에 오늘 조금 제가 그거에 맞춰서 좀 준비를 했는데 우선 제 소개를 하자고 하면은 저는 한국식 중화요리 셰프입니다. 한국식 중화요리라고 하면은 뭔지 아실까요? 말 그대로 짜장, 짬뽕, 탕수육, 팔보채, 유산슬 뭐 그런 걸 파는 곳이에요. 한국에만 있는 그런 음식입니다. 중국에는 짜장면이 없어요. 양장피, 팔보채 등등 없습니다. 네, 그런 한국식 중화요리에서 저는 뿌리를 갖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뭐 이연복 사모님도 그렇고 여경래 사모님, 여공호 사모님 포함해서 거의 화교분들이긴 하시죠.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할아버지 세대에 한국의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정착을 하면서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이 발전한 게 한국식 중화요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중화요리집에서 주방장도 일찍 하고 제가 30살 정도 됐을 무렵에 그런 옛날에 현대백화점 안에 중식당이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주방장을 그 당시 때는 한국 사람들이 주방장 하기가 되게 힘들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때 최연소로 주방장을 하면서 그때 현대호텔에서 운영했고 나중에 오크우드 호텔에서 인수했던 매장이었는데 그때 제가 운이 좋게 그 주방장을 달면서 느꼈던 게 거의 도제식으로 배운다고 하잖아요. 중식 같은 경우는 레시피나 매뉴얼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도제식에 의해서 사부에 의해서 관계에 의해서 끌려와서 이런 거야 혓바닥과 국자에 의해서 그렇게 교육을 받던 시절이었는데 근데 주방장을 운 좋게 빨리 그래도 잡았는데 거의 한 5년 동안 쉬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 제가 빠지면 음식 맛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삶을 5년 동안 살고 경조사님 오니 다녀본 적이 없죠. 그런 나중에 전 되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한국 중식은 내가 빠지면 음식 맛이 안 나올까? 그리고 이게 왜 매뉴얼이나 레시피 그 되기 왜 힘들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져보면서 제가 그때 공부했던 곳이 외식 창업 프랜차이즈 학과에 들어와서 많은 분들도 경험을 하고 인맥도 쌓고 하면서 저도 성장하는데 큰 원동력이 됐던 이게 제 어떻게 보면은 20대부터 30대 초까지 요 많은 이 외식 창업 프랜차이즈 학과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제가 느꼈던 게 한번 중식 쪽도 시스템, 레시피화를 하는 곳이 있나 이렇게 눈여겨봤는데 그 당시 때 유명했던 글로벌 중식으로 가장 유명했던 PF창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PF창이라는 브랜드는 제가 34살, 5살까지 주방장 생활을 하다가 미국으로 넘어를 가요. 왜냐? 이 시스템과 매뉴얼 이런 걸 배우고 싶어서 한국의 주방장제를 포기를 하고 어쨌든 회장님은 같은 오크우드 호텔 회장님이었는데 그분이 몇백억 투자를 해주셔서 제가 미국에 가서 이 브랜드를 갖고 들어와서 한국에 오픈을 합니다. 그 브랜드가 이건데요. 이걸 왜 보여드리려고 하냐면요. 컨셉으로 가장 성공한 브랜드예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의 치즈케이크 팩토리하고 PF청하고 시그니처 메뉴로 컨셉을 잡고 그거를 가지고 가장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제가 요걸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의 주방장을 포기하고 다시 애리조나에 본사가 있거든요. 여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브랜드를 보시면은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중식이랑 다른 중식입니다. 이 중식은 글로벌 중식이라고 해서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중식, 그리고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중식당이에요. 그래서 PF창은 1993년도에 아리조나의 1호점을 이후로 전 세계 25개국 370여 개가 지금 있다고 하는데,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한 17개국 240개의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단일 브랜드로 그 당시 때 벌써 10년 전 얘기인데요, 240개의 레스토랑에서 1년에 1조 5천억을 버는 그런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지금도 컨셉과 시그니처 메뉴로 가장 성공한 레스토랑으로, 미국에선 지금도 엄청 유명해요. 제가 이거를 미국에 들어가서 시팅과 매니저로 되어서 한국에 런칭을 했던 것이 잠실의 롯데타워거든요. 롯데타워 5층에 입점을 하고 2호점은 코엑스몰에도 입점을 하고, 백화점에 신세계, 대구 신세계, 부산 등등 오픈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게 정말 전 세계인들이 어느 나라에 가던, 멕시코에서 먹던, 브라질에서 먹던, 영국에서 먹던 그 어느 나라에서 먹어도 같은 품질과 같은 그런 매뉴얼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이 잘 이루어진 이게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보다는 이런 프랜차이즈 그런 사업이 제가 느끼기에는, 중식을 하던 제가 느끼기에는 한 10년 이상은 한국보다 앞서 있구나, 그 이상을 앞서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었던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가 자체가 1993년에 생겼지만 정착하는데 가장 도움을 줬던 메뉴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얼마 전에 이거 공부하면서 본 게, 김영각 교수님이 영상에서 얘기하시는데 이 PF창의 시그니처 메뉴를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메뉴가 가장 대표 메뉴는 이게 몽골리안 비프라는 요 메뉴 있죠. 요 메뉴 지금 한국에서 많이 익숙해진 메뉴이기도 하고, 소고기를 가지고 만든 볶음 요리예요. 몽골에는 없는 요리입니다. 참고로 이게 미국식 중식, 대표적인 미국 중식 요리인데, 요 요리가 지금 많이 대중화됐지만 처음에 PF창이 자리 잡고 컨셉 잡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그런 요리고요. 요 요리는 제가 얼마 전에 이현복 사모님 저 유튜브에서 하는 요리법을 같이 찍었거든요. 이게 조회수가 한 90만회,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90만회까지 난 요리인데, 요 요리하고 치킨 레터스라는 요겁니다. 요거는 양상추에 치킨을 볶은 거를 쌈 싸먹는 요리인데, 이게 PF창의 요리로서 가장 시그니처 메뉴죠. 그러니까 거의 1조 5천억이라는 매출을 얻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메뉴가 거의 한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그런 대표적인 요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메리칸 차이니스거든요. PF창이라는 뜻이 필립 창이라는 사람과 경영자가 같이 맡아서 PF라는 두 사람의 이름을 합친 그런 브랜드인데, 요게 그런 아메리칸 중식의 풀 서비스 레스토랑으로서는 정점을 찍은, 그리고 지금도 현재 굉장히 장사가 잘 되고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만두고, 중식 주방장 생활 그만두고 미국에 넘어가서 30살, 제가 한 4살 때부터 해서 요거를 오픈을 하는데 39살 때까지 PF창을 한국에 제가 한 8개, 9개 런칭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느낀 게, 확실하게 느꼈던 거는 한국의 중식은 거의 도제식에 의해서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셰프의 역할이 달라요. 어떤 역할이냐, 한국은 내 자신의 기술을 가지고 내 가치를 올려서 내가 남들이 못하게끔 내 스스로가 나만의 기술을 이렇게 많이 배워서 내 자신이 가치를 올린다고 생각을 하면요, 미국의 주방장의 역할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주방장 같은 경우는 음식 맛이 바뀌면은 주방장 바뀌었니?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미국은 절대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 주방장 역할이 내가 아니더라도 밑에 직원들이 항상 일정하게 할 수 있게끔 컨트롤 해주고 체크를 해주고 매뉴얼을 만드는 역할이 셰프의 역할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셰프들과 이런 미국에 있는 셰프들의 생각하는 차이점이 아주 큽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한국 중식뿐만 아니라 한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식의 세계화가 한때 힘들었던 이유가
이런 시스템이나 매뉴얼을 경험했던 어떻게 보면 기술자들이 넘어가서 도제식으로 배웠던 기술자들이 넘어가서 한식의 세계를 처음에 이렇게 널리 알리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었던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세계화를 하든지 글로벌화 하든지 확장을 하든지 제일 중요한 거는 시스템, 매뉴얼 이런 게 레시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많이 변해야 되겠다. 이런 프랜차이즈 이런 기본적으로 이런 산업이 더 발전해야 되겠다. 한국의 중식당이 수많은 곳이 많이 있지만 거의 사람에 의존하는 이런 이 구조가 한국도 언젠가는 변할 날이 오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기서 정말 많은 거를 느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한국 중식 같은 경우는 한때 2000년 중반 그때까지만 해도요 굉장히 성황이 되게 좋았어요. 모든 백화점이나 쇼핑몰이나 굉장히 매출 1등은 당연하고 뭐 이사 갈 때도 중식당, 졸업할 때도 중식당, 무슨 모임하면 중식당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한국 중식도 계속 저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트렌드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새로운 제 3세기 음식이라고 하잖아요. 이 에스닉 푸드라고 해요. 이게 2010년 초반 때 중반 때로 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브랜드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베트남 음식점, 저런 태국 음식점 등등 그런 데들이 굉장히 많이 오픈을 하면서 한국 중식 같은 경우는 많이 사양 밑으로 많이 문을 닫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그런 걸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PF장에 있을 때요, 실제로 PF장 주방장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총괄 주방장을 하면서 밑에 직원들이 한 300~400명 됐거든요. 오픈을 많이 하면서 볼륨은 많이 커졌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제 뿌리는 한국 중식이었기 때문에 제가 새롭게 한번 제가 프랜차이즈 공부도 했고 미국 가서 시스템 메뉴도 공부를 했고 여기서 한번 새로운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PF창 거의 통주방장으로 있을 때 제가 아무도 모르게 정말 아무도 모르게 매장 하나를 오픈을 합니다. 어떤 매장이냐, 이게 그 당시 때 되게 이슈가 됐던 매장인데 아직도 이걸 제가 오픈을 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요. 제가 이름을 걸고 할 수가 없던 상황에서 했는데 근데 제가 한국 중식을 하는 입장으로서 언젠가는 장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PF창 주방장 했을 때 트렌드 공부도 하고 백화점을 오픈을 하면서 다른 매장에 대해서 많이 공부도 하고 요즘에 뜨는 그런 아이템이라든지 그런 거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하면서 짜장면 짬뽕 같은 경우는 계속 사람들이 이 집 가서 먹으나 저 집 가서 먹으나 동네 집에서 먹느나 어디서 먹으나 비슷한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베트남 음식이라든지 태국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잘 되고 있을 때 한번 지금은 많이 유명해졌지만 이것도 속리단길이 생기기 전에 제가 오픈을 했던 매장인데요. 미에나이라는 매장이에요. 제 같은 경우는 그런 시장, 에스닉 푸드가 뜨고 있는 그런 트렌디한 그런 시장에 저는 중식 베이스니까 막 속이 아프더라고요. 우육면, 대만식 이런 우육면을 한국에 들어오면은 저런 태국식, 베트남식 그런 음식점들, 에스닉 푸드로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음식점들을 중식으로 좀 변화를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만 가서 우육면을 공부를 해서 사부님들한테 좀 도움을 받아서 중국 가서 제가 이거를 배워서 한국에 런칭을 하게 됩니다. 이거 잠실에 있어요. 잠실에 있는데 말 그대로 딱 컨셉 자체는 대만식 우육면이에요. 최영진이라는 단어는 다 배제하고 순수하게 컨셉을 대만식 느낌의 인테리어에 메뉴는 대만 우육면, 지금도 현재 잘 되고 있어요. 마라 우육면, 이렇게 마약 차오판이라든지 이런 거를 넣고 오픈을 했는데 제가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렇게 팝니다. 이 마라가 뜨기도 전이었어요. 저는 근데 이게 우육면하고 마라 우육면을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메인으로 잡고 볶음밥하고 그런 사이드로
꼬마로운데 뭐 새로운 스타일의 꼬마로우랑 뭐 그렇게 해서 딱 11평이에요. 11평. 11평 좌석수 다 합쳐서 16석이 들어갑니다. 거기서 정말 초대박을 치는데요. 좌석이 16석인데 줄 서 있는 사람들은 한 40명씩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집 앞에였어요. 제가 PF창이 잠실에 있으니까 집을 그 근처에 잡았는데 집 바로 앞에 우유 대리점이 있거든요. 우유 대리점을 월세 110만원 네, 권리금 1000만원에 인수를 해서 이 가게를 오픈을 합니다. 속리단길이라는 말이 뜨기 전에 요거를 계기로 해서 이 주변에 상권들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라브레드도 있고 저희도 있고 몇 군데가 있으면서 이게 확장이 되면서 어느 순간 갑자기 속리단길이라는 그런 브랜드도 생기고 그런 이름도 생겨나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거의 한 11평짜리에서 많이 들어가야 17명, 6명이거든요. 여기서 한 달 매출이 막 6천만 원씩 정말 순수익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월세가 11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그래서 이 당시 때 제가 시스템을 맞춘 거예요. 왜냐 PF창에서 배웠던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건 시스템 키친으로 해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게끔 컨셉을 잡고 저는 빠져서 뒤에서 봐주고 이름을 제 이름이 아닌 저희 가족 이름으로 놓고 뒤에서 저는 봐주기만 했었죠. 근데 요게 요걸 이후로 우육면 쪽으로 많이 사람들이 접근을 하기 시작하면서 많이들 생겨나긴 했어요. 근데 그 당시 때 제가 요거 처음에 선보였을 때 이게 너무 잘 되니까 거짓말 안 하고 프랜차이즈 회사라든지 큰 기업에서 정말 있었던 일입니다. 한 20억을 확장형 모델로 이거를 하고 싶다고 그래갖고 한 20억을 정도를 저한테 제안도 하기로 했었죠. 근데 저는 근데 이런 거를 하고 싶어서 오픈을 한 건데 저는 어쨌든 그 PF창 소속으로 돼 있어서 제가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할 수는 없었고 이거를 저희 친형한테 넘겨주고 저희 친형 명의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거 이제 확장형 모델로 할 수는 없었고 그 대신 이걸 계기로 장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확신을 갖고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걸 한번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요거는 가족한테 넘겨주고 저는 PF창을 나와서 또 하나 오픈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요, 컨셉이 딱 누구든지 봤을 때, 대만의 우육면, 지금 우육면 시장이 지금 커졌어요. 초창기 때 제가 처음 트렌드를 읽고 처음 했던 컨셉이긴 한데, 지금 많이 커졌죠. 근데 이거는 누구든지 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컨셉이라서 제가 시스템 키친을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따라해서 지금 많이 생기긴 했지만, 그 당시 때는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브랜드였습니다. 지금도 현재 줄 서요. 이게 지금 거의 한 9년, 오픈한 지 9년 됐는데, 지금도 돈을 많이 벌어주고 있는 그런 브랜드이긴 합니다. 그런 나중에, 제가, 시간이 얼마나 정해져 있죠?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래요? 꽤 길어질 수도 있는데, 최대한 포커스로 딱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또 보게 됩니다. 주변 사건도 보고 트렌디한 걸 보는데 저는 다른 종목 외식을 하는 다른 분야 외식이든 베트남식이든 그런 데서 많이 힌트를 받아요. 거기서 시그니처 메뉴를 많이 잡는데 이번에는 속리단길이라는 그런 거리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런 소상공인들 작은 가게들이 막 입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한창 뜨던 컨셉이 일본식 가정식, 일본 가정식이라는 메뉴가 뜨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해요. 근데 그 당시 때 이렇게 트레이에다가 해갖고 여러 가지 반찬에, 밥에, 탕에, 뭐에, 돈가스에, 뭐에 이렇게 여러 가지 주는 정식 차림의 그런 집들이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고 특히 젊은 여자들이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그런 맛집들을 막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또 얻은 힌트는 그 당시 때 가면 중식은 팔보채, 양장피, 유산슬 큰 접시에 쾅쾅 주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형태가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중식이 계속 지금 경쟁력이 없어지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젊은 사람을 타깃이 아닌 거의
특히 50대, 60대 아니면 직장인들,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그런 식당들로 지금 많이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갈 이유를 못 느껴요. 그러니까 중식당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한때 잘 됐다라는 그 명성만 남아있는 거지 계속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 속리산길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선호를 할 수 있고 젊은 사람들이 컨셉만 잡히면은 이 핸드폰 들고 찾아올 수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아서 오픈을 했던 게 요런 컨셉입니다. 미에나이라는 곳은 속리산길에 있고 거기서 한 블록 지나서 제가 이후에 진지아라는 브랜드를 오픈했는데요. 처음에 진지아가 지금은 마라로 해서 굉장히 유명했지만 처음에 시작은 제가 이걸로 했어요. 이것도 지금 한 7년 전 자료가 다 뉴스에 있더라고요. 오늘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다 갖고 왔는데 이런 진지아 캐주얼 중국 가정식 속리산길에 있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해서 만든 메뉴예요. 그래서 동파육도 한 접시 크게 먹던 3만원, 4만원 줘야 되는 그런 메뉴를 동파육 정식 1인 반상이에요. 1인 정식 통가지, 어양가지 크게 2, 3만원짜리 먹던 거를 만원에 1인 정식 누룽지, 뚝배기 누룽지, 정식 이런 형태로 해갖고 메뉴를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여기도 역시 오픈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도 중국 가정식 진지아라는 이름이 이때 잡힌 거거든요. 요거를 드시려고 사람들이 저희가 굉장히 외진 곳에 있어요. 그 길거리에 딱 음식점이라고는 저희 하나밖에 없거든요. 대로변에서 안쪽으로 들어와야 돼서 요거를 먹으려고 이 사람들이 여자들이 핸드폰 들고 막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가정식으로를 가지고 요거를 1층에서 제가 판매를 하고 2층에서는 제가 또 다른 메뉴를 판매를 하는데 1층에서는 워크인 일반 걸어서 오시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 메뉴를 팔고 2층에서는 어떤 메뉴를 팔았냐 제가 미에나에서 그때 미래를 제가 그 비전을 본 게 우육면이지만 마라를 그때 제가 지금 마라 황제라는 타이틀을 사장님 당나귀부터 해서 많이 타이틀을 쓰고 있는데 마라를 제가 처음 했던 건 아니에요. 저보다 누군가는 먼저 했었겠죠. 하지만 그 중식을 하는 셰프 중에 그 트렌드를 빨리 읽고 제가 그 일반 마라탕이 아닌 새로운 스타일의 마라를 개발을 많이 했는데 2층에서 만들었던 메뉴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걸로 지금 먹고 살고 있어요. 먹고 살고 있는데 진지하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마라 곱창 전골이라는 요런 사진이 크게 안 나오네요. 가까워요. 제가 여기가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진지하고 있습니다. 이 근처에 아무런 식당도 없습니다. 딱 저희 하나고요. 미에나이 같은 경우는 여기 속리단길 쪽에 있어요. 여기서 속리단길이 이게 나온 게 이쪽부터 시작을 해서 많이 뻗어나오기 시작했죠. 여기는 좀 외진 곳입니다. 왜냐면 저의 입장에서는 제가 시간만 된다고 하면은 돈 버는 왜냐면 거의 다 망하잖아요. 17%라고 했잖아요. 5년 이상. 근데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요. 돈 버는 장사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개념이 없으세요. 수익 정산할 줄도 모르시지 어떻게 해야 돈을 벌고 내가 매출을 남겨야 되는 그 구조를 알고선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임대료 대비 인건비 대비 식재료 대비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서 그런 강의만 해도 제가 몇십 분 지체는 될 텐데 제가 우선은 오늘 그 주제에 대해서만 먼저 하다가 혹시라도 나중에 질문이 있으면은 그런 얘기도 간략하게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가 롯데타워예요. 여기서 PF창, 제가 여기서 PF창을 오픈을 하고 집이 여기였고 요 앞에서 미에나이 우육면집을 하고 권리금이 없는 좀 이 동네가 갑자기 막 금액이 많이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외진 곳으로 와서 진지아라는 브랜드를 오픈을 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가정집을 개조시켜서 1층에서는 아까 그 중국 가정식을 팔고 2층에서는 제가 앞으로는 마라가 뜰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직 한국에 마라 열풍이 불기 전이었어요. 그때 마라탕이라는 건 존재했지만 제가 중식 시장에는 없는 이 곱창을 가지고 중식을 한번 접목시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라하고 곱창을 접목시켜서 마라 곱창 전골이라는 메뉴를 만드는데
그 시기에 마라 열풍이 불면서 저희 가게 뭐 촬영부터 해서 여러 가지 뭐 모든 마라에 관련된 그 인터뷰라든지 뭐 그거는 제가 거기다 그 당시 때 했었거든요. 그때가 뭐냐 2019년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열풍이 불면서 제가 그 트렌드를 잘 읽고 먼저 선점을 한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이 너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 중국 가정식이라는 1층에서 팔던 그거를 이제 인력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힘들어서 포기를 하고 이제는 마라 곱창 전골에 모임을 하고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와서 드실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을 개발을 해서 조금 더 새로운 컨셉으로 지금 자리를 잡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이슈가 돼서 얼마 전에 뭐 줄 서는 식당도 촬영을 하고 그 전에 그 이영자 맛집으로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지금 자리가 아주 잘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를 제가 시그니처. 그래서 오늘은 탕을 갖고 오고 싶었는데 제가 오늘 요리를 좀 넉넉하게 많이 갖고 왔거든요. 많은 분들이 드실 수 있는 양이긴 한데 전골을 갖고 오진 못하고 왜냐면 전골을 끓여 드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볶음 마라샹궈라고 해서 저희 곱창 마라샹궈라는 요리를 갖고 왔는데 좀 이따 한번 맛보세요. 이것도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세요. 저희 밀키트로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메뉴에서 마라 곱창 전골 그래서 평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문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싸서 배송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밀키트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요 자체가 시그니처 메뉴로서 자리가 잡히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확장이 되고 손님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게 생겼던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진지아 같은 경우는 그 외적으로 제가 어쨌든 셰프다 보니까 욕심이 많아서 브랜드들을 많이 더 오픈도 하고 작년에는 제가 미국에도 진출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한국 중식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미국 가서 미국 중식을 갖고 들어오고 한국에서는 그런 중국 가정식 같은 느낌의 마라에 근하지만 제 뿌리는 짜장면, 짬뽕, 탕수육이거든요. 진지아 같은 경우는 제가 짜장면, 짬뽕, 탕수육 자체를 안 팝니다. 꿔바로우는 있어요. 오늘 갖고 왔는데 짜장 짬뽕을 안 파는 이유는 말 그대로 아까 그 영상에서 봤듯이 컨셉 싸움이거든요. 제가 6시 내 고향을 벌써 7년차 하고 있고 많이 지방에 가던 어디 가던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를 해요. 그래서 저를 보고 많은 분들이 매장에 찾아오시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어르신들이 솔직히 말하면은 짜장 짬뽕을 드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7년 동안 짜장 짬뽕을 안 넣는 이유 딱 하나예요. 돈을 벌려고 하면은 넣어야 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컨셉 때문에 이 브랜드를 장기적으로 지속을 하고 정체성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짜장면을 포기를 해줘야 이 진지아라는 중국 가정식이라는 그런 새로운 그 모델이 정착이 된 게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 그대로 컨셉대로 그런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컨셉 자체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이런 강의 같은 거 희망 리더 패키지라고 해서 그 폐업하신 분들 300명을 대상으로 제가 이런 메뉴 강의를 가끔씩 하거든요. 근데 딱 이 가게 갔을 때 확실한 건 12인처 메뉴하고 손님들이 선호하는 그런 메뉴가 딱 있어야 되는데 특히 셰프들이 장사를 하면은 10명 중 한 8명은 망한다고 하거든요. 5년이 뭐예요? 1년, 2년 셰프 못 버텨요. 왜냐? 할 줄 아는 요리가 많다 보니까 내가 뭐 중국집을 하는데 그 안에 갈비탕을 하고 순두부찌개를 팔고 그 순간 이 컨셉은 없어지게 돼 있어요. 컨셉이란 뭐냐? 딱 너네 집에 확실한 너네 집을 가리켰을 때 남들과 다른 차별점이 뭐냐? 너네 집을 가야 될 이유가 뭐냐 했을 때 딱 나와줘야 그게 컨셉 식당으로 자리를 매김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들을 안 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요리, 셰프들 특히 요리 잘하니까 내가 맛있어. 손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요리가 아닌 내 개인적인 주관을 담아서 음식점을 오픈을 하기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거 보면 되게 안타깝죠. 그래서 야, 우리 셰프들도 공부를 해야 된다. 결국에는 공은 제주가 부리고 돈은 누가 본다고 맨날 그렇게 죽어라 일만 하고
노후 되면은 성인병에 힘들고 돈은 못 벌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생존, 노가다만 하다가 결국에 세월 다 보내는 형태로 지내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셰프들도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도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컨셉을 기본적으로 잡고 시그니처 메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된다. 그것부터 시작이에요. 그것부터 이제 단계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생각을 안 하고 매장을 오픈한다고 하면은 정말 성공할 확률이 없습니다. 5년이 17%라 했는데 그조차 1, 2년 만에 망한 경우가 허다해요. 1, 2년 만에 망했다는 소리는 거의 2년 안에 한 2억 까먹었다는 소리거든요. 돈 까먹는 건 한순간인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기로 해서 제가 그러니까 진지하라는 뜻은 형진의 진, 진짜가 최형진의 진짜거든요. 지하가 집이라는 뜻이라서 형진의 집이라는 뜻이고, 제가 충무로에는 진더미인이라는 브랜드도 오픈했는데, 여기는 이제 간략하게 보여주시면은 보여드리자고 하면은 이런 거 팔아요. 또 그다음에 면도 있어요. 곱창 전골은 헤비하지만 이게 직장인들이 많은 동네라서, 여기는 월세가 충무로역 4번 출구에서 20m밖에 안 가는데 월세가 150입니다. 굉장히 싸죠. 솔직히 컨셉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장사만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고 하면요, 좋은 목 좋은 곳에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왜냐, 목 좋은 곳에 들어가면 임대료가 비싸잖아요. 월세가 비싼 만큼 나에게 남는 수익은 없거든요. 근데 내가 컨셉만 잘 잡고 그런 시그니처 메뉴가 있다고 하면요, 사람들이 요즘은 다 찾아서 올 수 있는 구조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임대료가 좀 낮은 곳에 들어가서 내가 마케팅을 하더라도 저런 컨셉 매장을 운영을 하는 게 100번 낫다라는 생각을 들고, 제가 충무로 4번 출구, 바로 여기 4번 출구 바로 앞이거든요. 3번 출구네요. 죄송합니다. 바로 앞인데, 여기서 이런 덮밥, 우육냉면, 마라곱창국수 하면서 마파두 덮밥, 저런 거 팔고 있어요. 저런 보면은 저 파이브 덮밥이라고 해서 대만에서 유명한 그런 거 해갖고 마파두 덮밥 이렇게 식사 위주로, 진더미인이라는 뜻은 형진의 면집이라는 뜻인데 말 그대로 식사 위주로 이런 거를 팔고 있는 식당입니다. 근데 여기도 지금 점심에만 오픈한 지 이제 1년 조금 넘었는데, 점심에만 저희가 이 동네에서 거의 그래도 웨이팅에 있을 정도로 자리를 잘 잡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컨셉 매장을 잡고 홍보를 하는 게 굉장히 낫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다 말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뿌리가 한국 중식이다 보니까 오랜 수건이었던 제가 한국 중식을 미국에 오픈해보자고 해서 이것도 잠깐 간략하게 보여드려볼게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작년에 진지아, 영어로는 진지아예요. 영어로는 진지아라고 해서 이런 팔보채, 유산슬, 짬뽕, 볶음밥, 좀 고급지게 이런 컨셉으로 해서 레스토랑 오픈을 했는데, 저희 꿈은 원래 이런 짜장면, 왜냐면 제 뿌리이기 때문에 이런 짜장면이 세계적으로 글로벌화되고 많은 외국인들도 즐길 수 있게끔 한국의 중식을 시스템화해서 한번 도전을 해본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반반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썩 장사가 잘 돼. 왜냐면 한국 사람들 대상이 아닌 100%까지는 아니고 거의 95% 백인들을 대상으로 그런 지역에 오픈을 했거든요. 제가 오픈을 했는데 아무래도 너무 생소하다 보니까 또 비자도 안 나와서 조금 고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메뉴들로 해서 제가 지금 이거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 꿈은 PF창이라는 브랜드를 글로벌화돼서 전 세계적으로 확장이 됐듯이, 저는 제 뿌리인 이런 한국 중식이 미국에서 자리 잡고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도전을 했고, 제가 개인적으로 한 건 아니고 현재 미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저희 동업자 지인이 있거든요. 지인이 통해서 35억이라는 공사비를 투입을 해서 아주 크게 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한류열풍이 있어서 미국에서는 지금 굉장히 한식당들이 잘 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전 미국 중식도 해봤지만 한국 중식으로 하고 싶다. 왜냐? 저는 한국 중식이 전 세계적으로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생각에, 그리고 제 뿌리인 이 한국 중식을 알리고 싶어서 도전을 했는데 지금 아직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요거는요. 근데 저는 셰프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너무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장사를 했을 때 남는 장사, 돈 버는 장사 하는 거는 이제는 확실하게 기준이 잡혔거든요. 지금 입장에서는. 그래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그니처 메뉴가 있으면 왜 좋을까? 이거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를 제가 지금부터 이론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내용은 저도 공부를 하면서 다른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같이 좀 업그레이드해서 만든 건데요. 저는 현장용이고 현장에서 이제 오랫동안 일하지만 이론적인 이런 내용하고 비춰봤을 때 내가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딱 들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이 시그니처 메뉴는 절대 다른 곳에서 경험할 수 없는 우리 집만의 나만의 메뉴를 해야 돼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음식점 고유의 스타일, 창의성이 있고 전문성이 지닌 특정 메뉴는 더 좋습니다. 남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메뉴보다는 나만의 고유성이 있대. 돈가스를 하더라도 일반 돈가스가 아닌 그 지역과 그 연령층과 그걸 맞춰서 그거에 맞는 남들과 다른 차별화된 돈가스가 됐던, 차별화된 뭐 삼겹살이 됐던, 차별화가 된 뭐 김치찌개가 됐던 남들하고는 무조건 달라야 돼요. 남들이 하지 않는 뭔가가 있어야 요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집에 올 이유가 생기는 거죠. 왜냐면 아까 제가 영상에도 보여줬다시피 거기 키워드가 금쪽 같은 내 한 끼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2023년도 거기 주제였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점심? 구내 식당이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유일하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가 그런 거잖아요. 왜냐면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아니에요. 새끼를 다 먹을 수도 없을 뿐더러 한 끼, 두 끼는 이제는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데서 먹지만 한 끼만큼은 내가 과감하게 돈을 쓰고 남들과 차별화된 곳에서 의미 있는 곳에서 가치 있는 곳에서 먹고 싶어하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중이 떠중이 그냥 평범한 레스토랑이 아닌 정말 특별한 이 집을 가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 집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집 중 8집은 거의 들러리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컨셉을 갖고 시그니처가 있는 매장, 이 20개 안에 있는 매장은 지금도 장사가 잘 되고 있거든요. 거의 10집 중에 8집들은 계속 망하고 변하고 계속 순환이 되고 있는 거고, 잘 되는 가게 안에는 지금도 경기가 안 좋고 뭐 지금 금리가 올라서 다들 힘들다고 하는데 잘 되는 집은 지금도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이거를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별성과 대중성을 고려한 우리 매장의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메뉴를 해야 되고요. 이런 메뉴는 지속적으로 주문도 하고 오셨던 고객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도 되고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돼야 됩니다. 브랜드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런 브랜드, 그런 메뉴를 해야 되고요. 왜냐? 내 브랜드가 중식인데 엄한 거를 팔면 정체성이 안 맞거든요. 컨셉이 안 살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종목의 그 인테리어 분위기까지 맞으면 더 잘 맞겠죠. 그 안에 나의 시그니처가 매칭이 된다 하면은 거기서 시너지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재료나 요리 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요리도 될 수 있고요. 한편으로는 그 독특한 방식으로 제공되는 그런 아까 말했던 그런 가정식 반상 요리 뭐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고요. 꼭 요리가 아닌 그런 제공되는 형태라든지 그런 것도 시그니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퓨전도 가능하고요. 그런 게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그러면 이 시그니처 메뉴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우육면집이라든지 마라곱창전골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연상을 하면서 보면 있으면 왜 좋을까? 우리 집이 왜 다른 집보다 자리를 잘 잡고 손님들이 찾아올 수 있는가? 보면요. 결국에 이 시그니처 메뉴가 있음으로써 왜냐? 나만의 우리 집만의 독창적인 특별한 메뉴이기 때문에 음식점이 어쨌든 유명해질 확률이 높아요. 이 시그니처가 없다는 자체는 내 자체가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유명해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소리죠. 왜냐? 뭐 와서 특색이 없는데 굳이 여기서 누군가가 찾아와서 사진을 찍어주겠어요? 아니면 어디 방송국이든 아니면 뭐 매체라든지 잡지라든지 올 이유가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리 개인이 장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쉬운 길입니다. 가장 쉽게 대박집이 되는 길은 시그니처 메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자체가.
그리고 눈에 띄는 요리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경험을 선사를 할 수 있겠고요. 또 고객을 유치하기 쉽고 충성도 높은 고객을 기반으로 우리가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깁니다. 그래서 음식점의 명성을 확립하고 경쟁업체와 차별화하기에는 이게 가장 필요한 시그니처고요. 또 장기적인 성공을 이끄는데 확실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렇게 시그니처 메뉴가 있지만 한편으로 같이 해줘야 될 게 시그니처 메뉴를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나 혼자만 알고 있으면 뭐예요? 외딴 거 구스택에 들어가서 야 남들이 안 하는 곳입니다 와주세요 한들 오겠어요? 같이 여기서 매칭을 해줘야 될 게 요즘에는 마케팅도 같이 해주셔야 돼요. 마케팅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마케팅을 같은 돈 100만 원을 투자했을 때요 파워블로거도 하고 인스타 사람들 저런 분들도 초청을 하고 하는데 시그니처 메뉴가 있는 음식점이랑 없는 음식점은요 같은 돈 100만 원을 투입했을 때 나오는 그 효율성은 확연하게 차이 납니다. 왜냐? 블로거든 마케팅을 하는 인플루언서들 왔을 때 우리 집만의 다른 데에 없는 곳에 이런 메뉴를 띄워주려고 하고 또 거기 비주얼도 좋아. 그럼 화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관심을 끌어내기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 시그니처 메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바이럴 마케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가끔씩 이제 후배들이라든지 동료들이 많이 물어봐요. 우리 집 이 가게가 있는데 어떤 거를 어떻게 밀어야 되냐. 마케팅을 요즘 안 한 집은 없거든요. 블로그로 해서 다 부르는데 후배들도 그렇고 맨날 블로그를 보는데 짜장면을 기반으로 해서 짬뽕을 가지고 백날 블로그를 불러봤자 여기서 마케팅화되진 않아요. 왜냐? 짜장면 같은 경우는 요즘에 대한민국 중식당 사장표 춘장 90% 이상이 그거 쓰는데 요 집가나 저 집가나 맛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거기서 아무리 내가 짜장면을 맛있게 한들 우리 집 짜장면이 정말 맛있습니다 외친들 그게 시그니처 메뉴가 돼서 확장화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만의 특별한 물어봤어요. 그럼 너 야 짜장면은 그거 마케팅을 한다고 해도 그게 효과가 크게 나오긴 힘든 메뉴야. 시그니처 메뉴라고 하기에는 너네가 노포고 진짜 50년 된 짜장면집이고 아니면 너네가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어서 전국에서 그런 가게가 아닌 이상은 그냥 짜장면은 짜장면일 뿐이다. 아니면 호텔에 있는 트러플이 들어가던 스테이크가 들어간 짜장면을 로드샵에서 할 수도 없는데 너네 집 짜장면에 아무리 홍보를 한들 한계가 있다. 차라리 너네 집에 시그니처 할 수 있는 특별한 다른 음식이 뭐 있냐? 저는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마케팅도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줘야 그게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후배 같은 경우는 제가 깐풍기인데 좀 특별한 부위, 덩어리를 가지고 이렇게 안심을 가지고 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밀고 그거를 포인트로 하고 너네들 시그니처를 꾸준하게 이거 하나만 계속 밀어줘야 된다. 그러면서 나머지 메뉴를 곁들임으로 해서 요 메뉴도 있지만 짜장면도 맛있다. 그런 구조로 해서 마케팅을 해라. 그런 얘기도 제가 많이 해줍니다. 그러면 확실히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럼 이 시그니처 메뉴가 우리가 갖춰야 될 속성 이 시그니처 메뉴는 다른 주폭이에요. 다른 메뉴가 차별화되고 고객에게 어필이 되어야 된다는 거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시그니처 메뉴는 고유성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 그죠? 반복은 독특하고 특별해야 돼요. 이 메뉴는 다른 곳에서 먹을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어하는 고객들이 우리 집으로 무조건 찾아와 줘야 돼요. 찾아와 주면은 그때부터 이제는 시너지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시그니처 메뉴는 고품질이면 좋고요. 또 드실 때 고객들이 느꼈을 때 이 메뉴 정말 훌륭하다라고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각적으로 매력적이 있고 저런 비주얼 자체가 좋으면은 굉장히 좋겠죠. 우리 사진을 찍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게끔 음식이 나왔을 때 와 하면서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드는 메뉴면은 그것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같은 돈가스, 제육볶음, 부대찌개를 할지언정 기본적으로 남들과 다른 사진을 찍고 싶어하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시그니처 메뉴가요 너무 싸도 안 됩니다. 차라리 가치를 올려서 조금 더 잘 주더라도 단가가 약간 좀 높은 게 굉장히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 기본적으로 이 시그니처 메뉴는 다른 데랑 차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탕으로 팔았으면은 그렇게 비싼 가격을 받을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마라 곱창의 전골이기 때문에 단가를 좀 올려서 했을 때 수익이 굉장히 좋거든요. 왜냐? 기본적으로 사람 손을 안 타도 되는 짬뽕 같은 경우는 일일이 들어오면은 맛있는 짬뽕의 기준은 뭐냐? 제일 맛있는 짬뽕이 일일이 들어왔을 때 하나씩 볶아주는 짬뽕이 야채가 살아있는 짬뽕이 맛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짬뽕 같은 경우는 사람 손을 많이 타야 맛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이런 전골 같은 경우는 전골에서 끓여 드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양을 나가기도 쉽고, 그리고 가격 책정도 좀 높게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짬뽕에 비하면은 뭐 원가율이나 뭐 여러 가지 효율성 면도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이 시그니처 메뉴가 단가가 거기서 수익률이 많이 잡을 수 있는 컨셉이 나온다 하면은 다른 메뉴들은 오히려 낮춰도요. 왜냐? 시그니처 메뉴라는 건요, 이 집에 왔을 때 무조건 먹어야 되는 메뉴잖아요. 그러면 테이블마다 기본적으로 하나씩은 다 올라가 있는 메뉴란 말이에요. 여기서 수익을 올려주고 나머지 메뉴를 조금 사이드선 저렴하게 넣고 하시는 게 굉장히 낫다는 얘기죠. 왜냐? 시그니처 메뉴에서 너무 가격을 저렴하고 가성비인 걸로 만들어 버리면요, 무조건 테이블마다 올라가야 되는데 이 메뉴가 남는 게 많지가 않아. 그러면은 거기서 내가 하는 거 노력 대비 수익률이 좀 낮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그니처 메뉴는 조금 좋은 재료를 쓰던 아니면 독특한 뭐 재료를 쓰던 해서 조금 가격이 조금 더 높아도 더 좋습니다. 그리고 시그니처 메뉴는 조금 확장 가능하면 더 좋겠죠. 품질은 유지하면서 많은 양을 준비할 수 있는 하루에 저희 시그니처 메뉴가 있어요. 저번에 제가 그때 강의했을 때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무슨 그 민물 좀 장어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메뉴예요. 근데 굉장히 듣기도 메뉴 이름명도 어렵고 그걸 가지고 만드는 데 있어서 하루에 뭐 한 20개 이상 만들 수 없는 그런 메뉴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시그니처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 많이 만들어도 탈이 없는 메뉴래야 그 메뉴가 테이블마다 올라갔을 때 나한테 효자 상품으로 효과가 있는 거지, 맛있다고 해서 하루에 20개밖에 만들 수 없는 그런 메뉴라고 하면은 시그니처 메뉴로서 확장이 안 되는 메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그런 시그니처 메뉴를 만들어 주시면은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는 좀 준비를 했는데, 요거는 근데 제가 얘기를 하면서 했던 부분들도 있어서 근데 오늘 뭐 질문들을 하면서 제가 다양한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기도 해서 아까 그 사진 좀 찍으면 안 될까요? 어떤 거요? 이런 거요? 이거는 제가 따로 제 욕심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오늘 여기 온 이유도, 저는 그래서 얼마 전에 매일경제에서 제 기사를 낸 거예요. 지금 한국 중식이 굉장히 많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 일식 같은 개념이나 저런 이자카야 개념이나 저런 일본 가정식 개념은 굉장히 확장도 되고 레드오션이거든요. 이 중식 시장이, 저는 이 셰프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해서 많이 도전을 해갖고, 저는 뿌리가 중식이니까 이 욕심이나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제가 한국 중식 요리 협회 이제 부회장으로 있어요. 사단법인 협회 부회장으로 있는데, 전 중식이 더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저기 선배님도 계시는데, 저는 20대 때 알고 계시던 선배님이에요. 따분님 한국 내에 한국 사람들이 존재를 안 해요. 그냥 화교분들이야 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한국 중화요리는 중국에 있는 본토에서 이렇게 이현복 사부님의 할아버지, 뭐 여경래 사부님의 할아버지들이 정착을 해서 대대손손 내려왔던 구조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한테 기회나 그런 걸 안 줬던 시기거든요. 저 같은 경우 그래도 운이 좋게 그거를 잘 받아서, 왜냐면 그 뿌리가 내려오면서 이게 아들들, 자손들이 이 힘든 일을 아버지, 할아버지가 했던 일들을 안 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좋은 기회를 받고 또 미국 가면서 좋은 그런 시스템을 배워서 그래도 지금 그래도 좀 나았다고 보는데, 과거에는 되게 어려웠던 시기거든요. 근데 저기 선배님은 제가 그 당시 거의 20대 중반 때도 저는 알았죠. 방송에도 많이 나오시니까. 그때 봤을 때 야, 한국 중식 셰프도 저런 분이 있구나라는 제가 그 당시 느꼈던 부분도 있었는데, 그 정도로 한국
중식 셰프들이 중식 쪽에서는 성장하기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던 분들도 제 입장에서는 좀 젊은 분들도 있었으면 제가 하고 싶은 게 되게 많거든요. 제가 중식 쪽으로는 중식 제가 중화 분식집을 중화식으로 풀고도 싶기도 하고요. 중화 이자카야, 중식 주점, 철판 가지고 하는 중식, 여러 가지 막 하고 싶은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 가장 할 수 없는 게 뭐냐? 장사 잘하고 수익 남기고 자신이 있거든요. 저는 좀 못하는 이유는 인력이 없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장사를 하고 싶어도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외식이 힘든 게 인건비도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식재료비도 많이 올랐죠. 하지만 사람 구하는 것도 힘들고 이런 부분에 있어 한계를 느껴서 저는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지금 계속 좀 기회를 보고 있긴 하지만 저하고 마음과 그런 뜻이 맞을 수 있는 그런 세종 창업연구회 안에 있는 누군가라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잘할 자신이 있는데 이게 언젠가 또 기회가 되면 또 인연이 되겠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학생이라든지 있으면은 소개를 시켜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요즘 되게 장사하는 게 힘들어요. 예전 같지 않아요. 수익 구조가 과거에 비해서 완전히 다른 세상에 왔습니다. 다른 세상에 왔어요. 어느 정도냐면요. 실제로 자영업하는 이 사장님들이요. 일하는 종업원보다 더 못 가져가는 비중이 절반이 넘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자영업 자체가 특히 외식을 하는 분들이 공부를 안 하고 진입장벽이 낮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폐업을 많이 하겠죠. 근데 한편으로 내가 공부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게 이 종목이거든요. 특히 저는 이 중식은 지금 블루오션이에요. 왜 하냐? 남들이 하네요. 할 줄을 아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블루오션으로 보고 중식 쪽을 더 많이 키우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는데 그 정도로 지금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을 못 쓰게 되겠죠. 그리고 주인도 역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면 내가 들어가는 순간 거기 인건비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거조차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일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죠. 돈을 지금 어느 정도 벌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거 한 가지 얘기를 더 하자면은 정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는 제가 희망 리턴 패키지에서 이런 주제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돈 버는 가게를 해라. 남 보여주는 가게가 아닌 정말 돈을 벌어야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정산을 제대로 해야 된다. 정산을 할 때 제일 큰 세 개가 있어요. 정산을 하기 위한 가장 큰 세 개가 뭐냐? 뭔지 아시나요? 세 개. 말 그대로 비용이 제일 많이 나가는 인건비, 식재료, 임대료, 나머지는 뭐 경비, 카드 수수료 등등 있겠죠. 하지만 이 세 개에서 뺀 금액이 내 수익인 거거든요. 이 뺀 금액. 그러면 요거 설정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장 큰 실수를 범하는 첫 번째 요인은 임대료. 이 월세에서부터 내가 첫 스타트를 잘못 꿰잖아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 이 임대료는 고정비예요. 고정비. 기본적으로 식재료나 인건비는 내가 정상 안 돼. 큰일 났어. 직원이라도 보낼 수 있고 내 재료를 바꿀 수 있겠지만 이 임대료 같은 경우는 고정비다. 한 번 내가 계약을 한 이상 바꿀 수가 없어요. 그때 나가는 임대료 월세가 300, 500인데 내 매출이 3,000 판다. 그건 거기서부터 이제 엇박자 나는 거거든요. 코로나 때 가장 힘들었던 매장들이 문 닫았던 매장들이 어디가 다 망했나요? 결국에 명동, 강남, 홍대 다 망했잖아요. 거기 평당 월세가 1,000만 원 이상 돼요. 명동은 3,000만 원, 4,000만 원 되겠죠. 어차피 못 버텨요. 그런 데는. 돈을 벌려고자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첫 스타트, 이 월세 자체를 계산했을 때 기본 레스토랑에서 몇 프로가 평타 몇 프로가 기준인 줄 아세요? 매출 대비 몇 프로다?
맞춰보세요. 8%.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냥 평균이 10%로 보고 있어요. 10%. 10%보다 많이 떨어진다. 막 15%, 20% 간다. 그럼 결국엔 돈 못 버는 거예요. 마이너스는 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기본적으로 장사를 잘해서 뭐 매출이 5천 파는데 임대료가 100 이하다. 라든지 그러면은 떨어질 거 아니에요. 한 5%대면은 이제 내가 돈 버는 기준이 많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10%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임대료 자체를 왜냐 내가 기본적으로 대로변에 나가고 좋은 자리 나가고 앞에 막 진짜 모든 사람들이 유동 인구도 많고 그런 데 가서 장사를 하면은 사람들 당연히 많겠죠. 줄 서겠죠. 바글바글해 보이겠죠. 근데 뚜껑을 열어보잖아요. 생각보다 돈을 못 버는 가게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성리단길도 보면은 석천 호수가 보이거든요. 그 앞쪽에 있는 카페들이 되게 많은데 거기 평당 그 가게 하나당 한 30평, 40평 기준으로 월세가 2천만 원 이상씩 하거든요. 매출을 볼 수 있는 어플들이 있어요. 요즘에 보면은 두들겨 보면은 오픈업이라는 그런 어플이 있는데 그거 두들겨 보면은 매출이 다 나오거든요. 이제는 저희가 얼마 벌구나 다 나오는데 이 매출의 그 볼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식재료, 인건비 어쨌든 저 안에서 빼고 남는 돈이 많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뜻 사람 많아 보이네 해갖고 그 자리에 들어갔다가 헤어나오질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수익이 안 나고 다 미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남들이 봤을 때 그 사람 많아 보이고 좋은 자리가 아닌 내가 수익화, 현금화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 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컨셉을 잡고 시그니처 메뉴가 있다고 하면요. 한 블럭 들어가던 조금 외져도 요즘 다 핸드폰 들고 찾아오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차라리 임대료를 낮추고 마케팅을 좀 해서라도 초반에 자리 잡을 때까지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내가 자리를 잡는 게 낫지 처음부터 너무 좋은 자리에 들어가서 임대료가 센 곳에 들어가서 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인력 자체도 구하기도 힘들 뿐더러 인건비가 너무 올라서 규모가 큰 인력을 많이 들어가는 그런 레스토랑보다는 음식점보다는 전문화되어 있고 앞으로 뜰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벌써 10여 년 전부터 말 그대로 우동 전문점, 돈가스 전문점, 무슨 족발 전문점, 무슨 뭐 전문점 단일 브랜드가 이제 전문화돼서 오픈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형태로 해서 인력을 적게 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컨셉 매장, 전문화된 매장이 지금 많이 지금 자리를 많이 잡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데 한국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인건비 자체가 너무 올라오기도 했고 사람 자체도 구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도 그런 형태로 해서 소규모 그런 매장, 컨셉 매장을 운영을 하는 형태가 아무래도 한국도 계속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혹시 궁금한 내용이나 뭐 알고 싶은 내용 있으면은 제가 또 설명을 좀 해드릴 수 있으면 네,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는 이제는 앞에 음료도 있대요. 음료도 드시면서 질문을 한번 해주시면은 제가 현장에서 경험했던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준비한 음식도 있고 셰프님 하시면서 지금 강의하셔가지고 일단 중요한 거는 저희가 또 궁금한 질문을 받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준비한 식사 좀 드시면서 2부 진행할게요. 예. 여기 시그니처 메뉴 있잖아요. 어디를 중점을 두고 개발을 해야 돼요? 어쨌든 너무 해가지고 네. 너무 강화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대죽
대중성을 기반으로 하는 게 중요하죠. 대중성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선호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중성 있는 메뉴가 접근성이 좋으니까 아무래도 다섯 분당 같이 네. 5가지 메뉴를 누가 덜어요? 5명씩 5명씩 5분이 하나씩. 아이고. 덜어서 덜어서 드려요? 여기 돼가지고 5분당 하나씩. 아니 그게 아니라 다섯 종류니까 네. 5명씩 이게 5인분이거든요. 양이 많아서 4명씩 안 드셔도 되겠다. 우리 인원수가 많지 않으니까 교수님 쪽에서 이거를 같이